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뭐 토지의 지목, 별 뭐 활용사례 하니까 생소할 것 같죠. 근데 사실 우리가 땅을 갖고 있으면 자기 땅이 우리가 이제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름이 있고 성별이 있잖아요. 근데 지목은 뭐냐? 사람을 따지면 하나의 성별이에요. 그러니까 내 땅이 어떤 성을 가지고 있는 성별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듯이 하나의 성을 주어지는 그런 것이 지목인데, 지목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느냐? 지목에 따라서 개발이 또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또 개발이 인허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건축업을 하나 받더라도 지목이 도로냐 아니냐, 현황도로냐 아니냐, 이런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연관된 걸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로 이제 실무 사례 위주로 공직에 있을 때 경험했던 내용, 이런 걸 위주로 해드리는데, 그 지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사람의 성도 가지가지가 있듯이 지목의 종류는 28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는 가지고 뭐 전답대 해가지고 쭉 있는데, 지목은 이런 종류가 있다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지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름을 져줄 때, 그냥 이름을 부모님들이 져줄 때 보면 뭐 이제 사주궁합이라든가 뭐 애들에 대한 그 뭐 여러 가지 집안의 학렬 뭐 다 따져서 이름을 져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의 물건이 있을 때 거기에 지목이 다른, 내가 이제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런 땅이 자기 땅이 이렇게 생긴 땅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이 타 지목으로 돼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이거를 좀 잘라낼 거냐 아니면 하나의 지목으로 볼 수 있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보면은 일필지 일목의 원칙에서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하나의 필지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이렇게 있고 뭐 여기는 텃밭을 쓴다 하더라도 마당 안에 텃밭이 소규모일 경우는 하나의 지목으로 해서 대지로 봐줄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이 일필 일지목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목 추정의 원칙, 지목 추정의 원칙은 하나의 필지 일부가 주된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 목적과 종속 관계에 있을 때는 주된 목적에 따른 지목을 설정한다는 원칙인데요. 이 지목의 원칙에 쭉 보면은 중복된 말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 꼬여져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뭐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도로가 있었어요. 도로가 있었는데 지하철이 뚫렸죠. 이 앞에 대로변에 원래부터 도로가 있었던 길에 그 밑으로 지하철이 생겼죠. 그러면 주 용도는 도로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향후에 지하철이 생겼죠. 그러니까 주지목 추정에서 주된 지목의 지목은 도로로 본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저 철도가 먼저 생긴데 그 위에 복개가 생겼다. 그러면 철도가 우선이고 그 위에 이제, 그러니까 지목이 어떻게 보면 주목되어 있는 거 있을 때 어느 걸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 되고요. 등록 선호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느 게 먼저 등록이 돼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사례는 이따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용도 경중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중요한 용도로 따져서 설정을 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말들 그대로 현장은 대지화가 안 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이라든가 개발계획상에 택지개발사업지구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계획상에 뭐 대지로 조성이 되고 종경지로도 조성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은 둘 돼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그에 맞춘 용도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토지가 일시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목을 일시적으로 바꿔놓은 거는 지목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맞게끔 지목을 설정한 준다는 그런 원칙이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연세들 드셨는데 이거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사실 이거 뭐
이론을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전을 하실 때 과연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냐가 중요한데 그런 것이 도움되는 거는 매번 하시고 이런 원칙에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공직자들은 알아야 돼요. 공직자는 이걸 알아야 지목을 뭘로 결정을 해드릴까 하는 사안이 벌어졌을 때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지목을 설정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토의양님 띄워보면 지목해가지고 전이다 답이다 대다 뭐 잡종지다 주유소다 뭐 정규용지다 뭐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가지고 지목이 이런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지목이 전이 있죠. 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경작지를 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곡물을 재배하거나 약초, 뽕나무, 당나무라든가 묘목 이런 거를 심었을 때 이용하는 게 지목의 전인데 전인 경우는 이제 보면은 전에 농사를 짓고 농가주택 짓는 경우가 있죠. 농가주택 짓는 경우는 지목이 전으로 보지 않고 주택 같은 경우는 지목을 대지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농지 안에 집을 짓다 보니까 분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도로가 돼 있어야 되거나 자를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지는 1000여 평 되는데 집이 이렇게 하나 있다는데 허가는 그 부분에 맞춰서 어느 면적만큼은 건물을 지은 대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건축물 대장에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도면이 붙어 있어서 건축물 대장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고 팔 때 보시면 과거에는 건축물 대장만 띄워보시고 토지장 띄워보시고 등기부등본 띄워보셨죠. 그죠? 근데 요즘은 건축물 대장에 부속되어 있는 도면을 꼭 띄워보셔야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면이 꼭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냐면 도면이 2007년인가 뭐 그때부터 시행이 된 것 같은데 2007년인가 그 정확하게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과거의 거는 도면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건물 주시잖아요. 그죠? 저도 평소에 공직 생활하면서 뭐 주택은 가지고 있어봤지만 건물을 가지고 지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뵐 때마다 부럽습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건축주가 됐어요. 건물주가. 근데 이제 빌딩을 가진 건물주, 빌딩 안에 있는 상가니까 뭐 건물주 맞긴 맞죠. 저는 저기 요 라인 내려가면 교대 라인, 1번 출구 라인에서 쭉 내려가면 경부고속도로가 있죠. 하다가 약간 옆으로 나갔는데 경부고속도로 가기 전에 거기 코업 레지던스라고 있어요. 그 맞은편에 아르노보텔 있는데 코업 레지던스에 보면 한미 부동산, 한미 공인중개사라고 간판이 붙어 있고 교대 원포차라고 간판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두 개 다 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경매로 받았습니다. 경매로 받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여기 와보니까 또 뭐 여기도 경매 교육과정이 있던데 저는 이상하게 사는 집도 경매로 받았고요. 전부 제가 했어요. 저는 집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교대, 저도 이 동네 삽니다. 교대 담장 끄트머리 이렇게 보면 시공사라고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운영하는 출판사입니다. 그 라인에 쭉 올라가면 동사무소가 있던 자리가 있어요. 그 옆에 가각집이 저희 집이에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8m 도로예요. 그 다음에 북향 도료가 깊고 속 깊은 집이잖아요. 풍수지리로 봤을 때는 또 A급집인데 단 하나 단점이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기가 되면 제가 뭐 시간 될 때마다 재능 기부를 이왕에 해드리기로 마음먹었으면 또 저도 돈 받는 데는 있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무실이 코앞이니까 저도 오늘 사실 옛날 공식 클럽으로 강의를 하러 갈 뻔했어요. 일이 바뀐 줄 몰랐어요.
회장님 전화 안 주셨으면 지금 저기가 있다가 되돌아오느라고 바빴을 것 같은데 회장님이 교대로 바뀐 거 아시죠? 그러던데 막 차량으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교대요? 그랬더니 이리로 이사 오셨다 그러네요. 저도 이제 경매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 그거 받게 된 배경은 전에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서초대로의 변화라는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그때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좀 있으셨잖아요. 서초대로의 변화 때문에 저도 그거를 눈여겨보고 1층은 아니지만 지하에도 미래 가치가 있다고 제가 산 거예요. 근데 한 8억 감정평가는 8억대인데 저는 10억을 받거든요. 물건지가 대지 지분이 9.7평입니다. 그러면 이 라인은 1억에서 1억 3천을 보는 라인인데 그 저희들이 있는 데가 롯데칠성 쪽은 지금 1억 3천 달라고 그래요. 시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라인은 저는 1억만 치고도 9억 7천이니까 땅값 치고 건물이 67평의 전용 면적 지하지만 이제 67평이라서 뭐 이거 뭐 괜찮겠다 해가지고 제가 4억 4천 100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0.1% 쓰고 받았어요. 아니, 대문 되고 말면 만다고 뭐 내가 뭐 대문 운이고 아니면 말지 말고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운명이 이제 나를 여기를 오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사무실을 꾸미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포장마차를 꾸며서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인데 이제 재주가 없어서 아들만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머리가 무짐작에 좋아요. 해가지고 그 당국대 화학과를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에 대학교 3학년 때 삼성전자 합격을 해가지고 삼성에 졸업하자마자 4학년 때 인턴 해가지고 삼성을 갔는데 그 애플이니 이런 데서 핸드폰이고 뭐 개발하면 삼성에서 갖다가 그걸 부셔가지고 똑같이 복제품 만드는 업무를 저희 아들이 했어요. 근데 그게 똑같은 완제품을 만들어야 뭘로 만들었는지 알아야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했는데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번에 이제 사표를 쓰고 나와서 근데 그래서 야 그럼 네가 행복한 길로 가고 싶다는데 뭐 부모가 말릴 재주가 없잖아요. 삶의 길은 본인이 가는 거지 우리가 평생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내 생각은 머리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아빠 직업이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직업은 포장마차인데 네 동생은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네 동생은 몸으로 때우라고 포차를 시키고 너는 연구소 가서 네가 배워갖고 이거 네 거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미국계 회사 대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업무를 하려니까 영어를 모르겠어요. 저도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어떨 때는 뭐 이름도 못 알아보는 영어가 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용량의 한계를 느껴서 나 대신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연구소는 큰 아들 거, 그 다음에 포차는 작은 아들 거 했는데 지금 뭐 가오픈한 상태인데 제법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가시다 출출하시면 가서 소주 한잔 하세요. 나도 영업을 해야죠. 근데 농날 뭐 진단반 말씀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농업용 창고가 지어지죠. 창고는 옛날에는 부속시설물로 봤는데 지금은 별도로 지목이 창고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창고로 보게끔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농지를 추적하시다 보면 제 지인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랑 같이 공직생활을 같이 하고 세무 분야에서 아주 달인이라고 소문났던 친구인데 재산세는 잘 알지만 뭐 기타 뭐 양도소득세나 이쪽 부분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행정공무원과 세무공무원하고는 차이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살 때는 한 3억대 취득을 했대요. 일산. 근데 일산에 그 킨텍스 있는 데께 절대 농지를 산 거죠. 킨텍스 주변에는 이제 경지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농지를 보면 이게 경지 정리가 쫙 돼 있는 거는 절대 농지는 아니면 여기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잘 돼 있는 땅은 개발이 쉬울까요? 나쁠까요? 농지. 왜냐면
개발하기 쉽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다. 난 모르겠다는 분이 이제 더 많네요. 그런데 이제 장단점으로 안고는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같은 데는 농업용 창고라든가 이런 거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용 창고. 그리고 하우스용 농은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딴 걸 집어넣으면 불법이죠. 그죠? 하우스용 농을 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농업용 창고 됩니다. 농업용 창고 전업부는 뭘로 하죠? 다용도로 써먹잖아요. 불법으로. 그 다음부터 이행강제금 받고 하지만 어떻든 그런 식으로 지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경기적인 사업이라는 걸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소초나 이런 데는 토지구획적인 사업 지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농경지를 택지화시켜서 도시화를 만들었죠. 그 뜻이 거기는 농경지를 택지화시켜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투자된 거죠? 주민의 돈도 들어가서 환지 절차를 밟긴 해봤지만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농지를 체계화시켜 놓은 건데 그거를 우선적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개발이 바로 갈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거기를 농지를 사가지고 농사를 20여 년간 졌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거기 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막 이러고 왔는데 이 친구가 사는 데가 어디냐? 가락에 살았어요. 근데 농지를 사면 자경을 하려면 기준이 있죠. 자경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뭐죠? 30km 답안 써놨잖아요. 30km 이내에 농사를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경으로 인정을 받는데 저 보니까 32km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직선거리입니다. 근데 과거 여러분들은 그 거리를 어떻게 재지 하잖아요. 지도상에서 요즘에 이제 다음 지도나 아니면 뭐 네이버 지도나 이런 데 가보시면 거리 재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도 해보시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나 컴퓨터 못해 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도 사실 공직에 있을 때 밑에 들어가 뭐 해와 그러고 지시만 했지 제가 이메일 한번 보내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로 보내드려라 했지. 근데 나와보니까 깝깝하더라고요. 이메일도 못 보내겠지 이런 PT도 못 만들겠지 했는데 먹고 살리니까 되더라고요. 혼자서 저는 전부 이것도 독학으로 했어요. PT들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공직에 있을 때 직원들이 만들어준 PT 가지고 엎어 씌우기를 하다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되듯이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아마 부동산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치고 인터넷 검색을 안 해가지고는 비전이 없어요. 무조건 인터넷 검색은 생활화 드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물론 100% 맞지는 않습니다.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돌아다니는 내용이 막 틀리는 내용도 돌아다니는데 그걸 100% 믿지 마시고요. 어떤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든가 뭐 중요한 부분은 꼭 관련된 전문가한테 세무면 세무 뭐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30kg가 31.5kg가 돼가지고 이 친구가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다가 또 뭘 실수했냐? 다운 계약서를 쓴 거야. 다운 계약서를 썼는데 7천만 원인가를 썼어요. 3억에 취득을 했대는데 근데 대팔 때 4억 5천에 팔았는데 예? 근데 물론 뭐 다운 계약서 썼더라도 언제 썼느냐가 중요하죠. 실명법 시행이 언제 됐죠? 나도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는데 2006년인가? 뭐 저도 좀 이제 떠나서 2006년인가 7년인가 됐어요. 실명법. 제가 이제 다음에 와서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또 오시면. 근데 이제 그 실명법이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은 종전계약서도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약서가 없어진 거예요.
계약서 관리 옛날하고 계약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근거가 있으면 취득가를 인정받습니다.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없다 보니까 그 사람 뭐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자기가 가라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쓰려니까 우습게 뒤집어 쓰는 거죠. 가라 계약서 썼는데 그게 세무사 가서 걸렸네요. 근데다가 또 이제 그 명의가 부인 앞으로 돼 있는데 부인이 김밥집을 했어요. 근데 또 자격일 조건이 된다고 치더라도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으면 농지 작용하는 걸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이 소유권을 내가 누구 명의로 돼 있든지 소유권 갖고 계신 분의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으면 작용을 했더라도 작용한 걸로 인정을 못 받아요. 이 친구는 엎친 데 덮친 격에다가 안 되려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금도 중과세 받고 했는데 중간에 또 세무사도 제가 아는 분 연결해 줬는데 이게 또 중간 과정에 실수를 해가지고 그 세무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본계약서 뭐 잘못 껴서 들어가 버려가지고 두 개가 다 적발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또 세무사 사무실도 또 코가 꼈잖아요. 저는 소개해준 죄밖에 없는데 제가 뭐 그렇다면서 뭐 저 커피 한 잔 얻어먹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무사님도 제가 잘 아는 분이고 한데 결국 세무사님이 일정 금액 변상하셨어요. 과실을 인정하고요. 직원이 실수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원이 실수해서 좀 받아야죠. 그거 받아야 됩니다. 기술자인데 전문가. 그렇죠. 그러니까 맺겠으니까. 그래서 인정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당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본인은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했는데 그 물건도 팔아주긴 또 제가 팔아줬어요. 신발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일사건대도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제가 토지도 취급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주 전공이 사업시행부지하고 빌딩을 주로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고요. 미국 부동산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계신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 싶을 때,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 거 사고 팔 때 저를 거쳐서 제가 한국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캘리포니아 쪽 LA 인근에 있는 LA로 치면은 서울이라고 봤을 때 인근에 있는 경기도 지역, 남쪽 지역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라든가 남가주 이쪽은 저희 회사가 직원들이 한 380명 정도 에이전트들도 있고 지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미국에 애로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무료 자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림지역에 대한 착보도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같은 거를 이제 행여가 받았을 때 농지전용 허가 이런 거 받으면 뭐가 또 부과가 되죠? 이게 하나를 놓고 보면은 들어가는 게 많은 거예요. 농지를 갖다 주택지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대상이 되죠? 일단 면적이 지역마다 틀리긴 한데 뭐 지목 변경 대상이 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300평이 넘는 거, 그 다음에 지방 같으면 453평, 광역시, 그 다음에 지방은 뭐 한 756평. 그러니까 이렇게 행여허가 받아서 농지를 전용했다 하면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면적 이하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상일 경우, 예. 그러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뭐죠? 땅을 절토, 성토 이런 거 해가지고 땅의 값어치가 올라갔을 때 올라간 값어치에 따른 비용에 대한 것을 부과하는 게 개발부담금입니다. 근데 이 개발부담금은 무시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냐? 개별 공시지가, 취득 당시에 있던 최초의 개별 공시지가와 종료 시점 지가로 부과해가지고 산출해서 내는 부과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취득가액, 여러분이 취득한 취득가액 플러스 종료 시점 가액을 감정평가를 해서 부과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단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약간
유리하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관이 유리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뭐냐? 두 개 중에 하나를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감정평가나 두 개 다 요구하세요. 그럼 감정평가 비용은 관에서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해봐가지고 작은 걸로 가면 돼요. 선택 권한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근데 원칙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법이 허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농지인 경우 전답이나 농지로 보는 게 전답, 가수원, 농지로 보는데 그거를 지목을 바꿨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면적이 큰 면적을 바꿨을 때는 개발부담금도 부과되지만 또 추가로 뭐가 부과되느냐? 그거는 면적 안 따지고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 이게 있어요. 농지 전용 부담금은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근데 개별 공시 30%에 30% 부과했는데 30% 금액이 5만 원이 넘냐 안 넘냐? 안 넘으면 안 넘은 금액으로 부과가 되고 넘을 경우는 5만 원이에요. 그냥 최고가 5만 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곱미터당 5만 원씩은 부과된다. 그래서 도심은 거진다 5만 원씩 부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15만 원씩 해서 그렇죠. 평인당 따진다면 15만 원이 넘죠.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네. 그 다음에 농지를 이제 소유하고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가 이제 농지는 뭐 마음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한 면적이 10,0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속되거나 또는 이제 농지를 경영한 후에 이농을 해가지고 농지를 취득할 때 그럴 때는 10,000평방미터까지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10,000평방미터가 넘으면 처분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주말농장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그러면 세대원 전부 가족이 합쳐진 면적으로 했을 때 1,000평방미터가 넘으면 그것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사실 뭐 도시 지역에는 분할하는데 그렇게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지방에는 뭐 이제 뭐 시군이나 이런 데 가면 도시 지역이 아니잖아요. 뭐 기획관리 지역이나 이런 데 지역에 가시면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농지 전용을 받아서 행위허가를 받아서 분할할 때는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사고 파는 것도 자르려고 해도 2,000평방미터가 넘어야 돼요. 2,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382, 355, 368, 한 600평 이상, 600평, 그렇죠. 그 정도 이상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불합리한 땅이 예를 들어 뭐 땅이 이렇게 생겼다. 땅이 이렇게 생겼을 때 해가지고 뭐 주고받고 서로 땅을 실용적으로 농지든 뭐든 실용적으로 활용하려면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농지를 분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분할할 수가 있어요. 제한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지역에는 이제 크게 제한을 안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제가 공직에 나와서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특히 제자들이 제가 한 2,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오시는 사람 중에 70%가 교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오면은 뭔지요? 기획부동산에서 말도 안 되는 땅을 사놓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와서 고민하는 분들이 70%나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도 갖고 계신 분이 있을걸요? 현장도 못 찾는 땅 갖고 계시죠? 강원도 가면요, 옛날 평창이다 뭐 이런 데 가보면 현장 가면 절개지 대한민국 땅을 다 버려놨어요. 기획부동산 애들이. 그냥 도상으로 잘라놓는 거죠. 도상에 잘라서 길도 있고 뭐 다 있고 뭐
뭐 저기 지방 신문은 돈만 주면 그냥 기사 내주거든요. 뭐 무슨 개발한다 하면은 거기 여기 무슨 온천지구 개발한다, 뭐 개발한다 해가지고 서장을 보면 그럴 듯한데 뭐 가와의 교통비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몇 천만 원 정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시잖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가서 뭐 나중에 집이나 하나 짓지 뭐 이렇게 하고. 가보면 현장이 보여야지. 뭐 이런 절개지를 잘라가지고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획부동산들이 난립을 하고 특히 강원도의 평창, 홍천, 그 다음에 횡성, 인제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일대가 인야를 강공사에서 인야도를 보시면요, 난장판이 돼 있어요. 전부 쪼가리를 내가지고 다 버려놓은 거죠. 뭐 근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잘못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범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뭐 법을 한번 만들면 그 법망을 피해가는 선수들이 더 많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분할을 못하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0평방미터라는 게 나온 겁니다. 시골의 땅들은 쪼가리 내지 마라. 이제 큰 땅덩어리를 쪼개라는 취지로 만든 거고요. 다만 이제 도시지역, 수도권을 끼고 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도시지역에서는 그렇게 2,000평씩 잘라내기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완화시켜서 분할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는 강원도의 땅이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어요. 현장 가면 어딘지 찾지도 못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양호한 야산이에요. 여기는 제가 가본 데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문도 그때는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막바지 때 아마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평창인데 평창은 뭐 동계올림픽 호재를 노려서 이렇게 많이들 했지만 사실 지금 평창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 어디든지 뭐 노르웨이든 어디든 세계 그 동계올림픽 치른 데를 가보면 올림픽 치를 때까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에는 성공한 데가 없어요. 활용해서. 그래서 참 저도 평창을 들여다볼 때 이거는 치고 빠지는 자리지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물건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 2006년도에 강원도에 엄청난 수해가 있었죠. 가지고 강원도 속초에서 들어오는 길이 전부 유실됐어요. 수해로 인해서.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봤는데 그때 당시 이제 수해를 보면서 도로를 긴급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임야 같은 거 갖고 계시고 그러신 분들 땅이 또 이제 마사나 이런 게 좋은 땅이 있으면 이럴 때를 활용하면 좋아요. 도로를 복구할 때는 행여가 필요가 없어요. 무슨 긴급 복구잖아요. 수해나 재난 때. 그럴 때는 동해 리장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인맥만 잘 되면 그분들이 흙만 좋다고 판단 내려주면 그 흙 갖다가 공사에 투입을 시키거든요. 선투입 후 허가예요. 그러면 자기 땅이 어떻게 되죠? 임야였던 땅이 못 쓰는 땅이 뭐로 변했죠? 대지화가 됐잖아요. 근데 저기 그 흙을 토사 채취한 거는 법적으로 원상 복구하게 돼 있습니다. 5년 이내. 원상 복구하게 돼 있는데 원상 복구를 한다 그래도 뭐 나무나 뭐 아니면 심을 때 과실수나 이런 거 심어 놓으면 그게 또 수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농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죠? 뭐 그러니까 땅의 가치를 완전히 뭐 땅도 토사를 팔아서 땅값은 건져요. 이 케이스가 그랬어요. 기획부동산으로는 못 팔아먹었어요. 못 팔아먹고 이제 뭐 뭐든지 우리가 부동산을 들여다볼 때 무리를 하면 안 되는 게 저 친구도 싸게 저 땅을 경매는 아니었던 것 같고 땅을 취득을 했는데 취득을 한 이후에 이제 투자를 무리하게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채권으로 넘겨주는 과정이 됐고, 근데 넘기기 전에 이 사람은 이미 흙을 마사를 팔아서
땅값은 건졌어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살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또 그걸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조건이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대지화가 된 거야. 아까 임야가 돼 있던 게 현장이. 그럼 완전히 저거 뭐 농사를 짓더라도 금자락이 땅이 됐고요. 쓸모 있는 땅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데 길이 있으니까 연결된 도로가 있으니까 뭐 주택이나 뭐 이런 행여가 봤는데 문제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농지가 내가 갖고 있는데 뭐 임대는 뭐 자기 땅 자기가 임대 주는데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임대를 아무나 줄 수가 없어요. 작용을 하셔야 돼요. 작용을 못할 경우는 농지은행에다 위탁해서 운영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위탁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을 채택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벌금 맞아요. 벌금 때리고 농사 안 지시면 벌금 때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매각 처분 명령이 떨어져요. 그럼 1년 이내에 파셔야 돼요. 내 땅이라도. 그리고 파는 것도 공시지가, 실거래가를 취득을 하는데 관해서 싼 가격으로 취득할 수가 있어요. 실거래가가 공시가가 높고 실거래가가 낮다 그러면 싼 가격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농지를 취득할 때는 저거 하시면 안 되는데, 다만 이제 가능한 게 60세 이상이 돼서 내가 농사를 짓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농사를 짓다가 그럴 경우는 이제 뭐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체험 농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임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이제 불가피할 경우 내가 몸이 아파, 뭐 농사를 짓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내 땅이지만 내가 농사를 안 질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모 은행병원 원장님인데 한 2,000평 되는 농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취득을 하실 때는 사회복지시설로 쓰고 싶어 취득을 하셨는데 그린벨트에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 그린벨트 얘기하시던데, 근데 그린벨트에는 허가를 아무거나 내주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못 받으니까 방법이 뭐가 있어요? 농사를 지셔야 되는데 2,000평 작은 평수 아니에요. 근데 깜빡했더니 벌써 풀이 한 사람 눈높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풀이니까 괜찮죠. 여기에 나무가 자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방치했다 그러면 산으로 변했어요. 이 나무 자기 마음대로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자를 수 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를 수 있다는 분. 내 땅에 내 나무인데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장목은 남겼어요. 그러니까요, 잡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땅에 내가 방치해서 그렇게 돼 있으면 관에다가 내 땅에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이게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잘라야 돼요. 아니면 자르다가 적발이 됐다 그러면 사고인지로 묶여버리거든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띄면 사고인지로 묶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허가가 안 납니다. 사고임지를 묶이면 아니 그때는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내 땅도. 그러니까 지목이 뭐 농지라고만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지목이 다 해당됩니다. 대지, 이따가 뭐 내용이 거기도 있는데 미리 다 뭐 하는 길에 말씀드리지만. 하나 여쭤볼까요? 네. 저기 전이라고 샀는데 전이 전부 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죠. 같은 현상이죠. 농사를 안 져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 임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살 때는 뭘 해야 된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 아니, 땅을 살 때는 뭘 해야 된다? 꼭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현장을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 무조건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기획부동산도 안 가보니까 뒤집어 쓴 거잖아요. 가봐도 또 뭐 알아. 뭘 알아요? 가봐도 뭘 알아. 그 넓은 땅에다가 여기요 하면은 그래 이렇게 하고 오시지 뭐 알아요 알기는. 근데요, 음.
네. 신청에 여쭤보니까 자연 녹지라 임야래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아, 맞습니다. 그 자연녹지에도 나만 형지병의 허가를 받아야죠.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건축 허가 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같이 농지 전용 허가 받듯이 지목이 임야면 형질병의 허가라는 게 있어요. 행위 허가를 받아야 집을 질 수가 있어요. 집을 지려면 조건이 뭐죠? 도로가 접해야 허가 나잖아요. 네, 도시 기반 시설이 돼 있어야 되죠. 도로가 지금 이렇게 나게끔 돼 있거든요. 접해져 있어야 됩니다. 예, 예. 도로가 접해지지 않으면 허가가 1차적인 조건은 안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상하수도가 들어와야 돼요. 그거 안 들어오면 허가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제주도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과거에 제주도는 그 지반이 화산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물을 버리면 땅이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정화조 기능만 설치가 되면 건축 행위가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만 나오면 수도모 없이도 건축해서 과거에는 제주도가 그렇게 해서 건축 허가들이 많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기 자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